졸업한 뒤에 외무부에 근무하다가 시를 너무나 자유롭게 아무렇게나 황제를 비판한 관이와 귀족을 비판하는 시를 써서 드디어 이제 정근을 갔잖아요. 가서 있다가 이제 하도 그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험한 지역은 안 가고 도시로 다니는데 나라 전체가 반역의 기미가 팽배해 있었고 특히 군인들 중에서도 장교들이 비판의식이 강했다. 그 이유는 나폴레옹 침략 때 프랑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프랑스처럼 만들자. 그게 이제 장교들 머릿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좀 더 좋은 데로 가려고 했는데 편지에서 그 무신론 찬양하는 무신론 의심되는 편지가 발각이 되어서 더 나쁜데 그야말로 해직 직장 해고령 여보만 직장 해고령 있죠. 여기에 황제의 명으로 직장 해고령 지금까지는 외무부의 감투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해고당합니다. 직장 해고령이 당하고 미랄스코에로 가게 되었어요. 이건 어디냐? 지리적으로는 페테르부르크에 훨씬 가까운 데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쪽 크림반도 일대 카프카스 산맥 그쪽에 있었거든요. 제일 남쪽에 러시아에서 아주 그야말로 추방지죠. 그런데 있다가 지역은 미랄스코에지만은 외무부 관직은 떨어지고 그냥 완전 평민의 상태에서 미랄스코에 온 겁니다. 미랄스코에는 어디냐면은 자기 어머니의 영지입니다. 이 어머니 영지에 그 어머니 집이 귀족이고 부자거든요. 그 외갓집이. 근데 이제 부시키는 여기서 많이 컸어요. 어머니 이 영지에서. 얘가 노예가 농노들이 한 200명 정도 되는 200명 농노는 많지 않다. 그런 얘기 했죠. 여기 이제 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나중에 이게 어디냐면 이 유영지가 그 마을 이름은 그 어머니 영지가 있는 마을 이름은 미알롭스코에고 그 이 미알스코에가 소속되어 있는 주 이름이 푸스코프입니다. 푸스코프 주 미알스코에 마을 이래 됩니다. 귀족 귀양한 셈인데 가족들은 다 떠나고 푸시키는 혼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시대는 장사꾼의 시대다. 이 철기 시대에 돈이 없으면 자유도 없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인 그야말로 더 어려운 귀양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러시아 군대 안에서는 세베노프스키 연대 반란이 일어납니다. 1820년에. 이게 굉장히 러시아 역사에서는 유명한 겁니다. 이 연대는 제정 러시아에서 그야말로 그 수도를 방비하고 국경을 방비하는 유명한 두 연대가 있었는데 쌍벽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 깊은 연대인데 이 반란을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이 연대가 탄압을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탄압 국면에서 복지동맹이라는 단체가 발굴돼 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산당해 버려요. 구속도 되고 또 유형도 가고. 이러니까 이때까지 전국적으로 하나의 조직, 복지동맹이라는 하나의 조직이 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해체해 버리니까 하도 서로 먼 거리에서 통신이 어려우니까 두 군데서 동시에 지하 조직이 일어나요. 남부 결사와 북부 결사. 남부 결사는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보다 훨씬 남쪽 지역. 그러니까 수도와 모스크바라는 도시에서 많이 떨어진 지역. 거기가 이제 남부 지역. 거기에 주둔해 있는 군대들은 남부 지역 결사고. 페테르부르크와 그 일대에 있는 그 군인들 결사는 북부 결사예요. 남부 결사, 북부 결사 두 개로 나눠져서 이제 역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푸스코프 주, 푸시킨의 귀향간 푸시코프 주에 이게 미하일롭스코예입니다. 미하일롭스코예. 여기서 이제 이 푸시킨이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글을 씁니다. 글 쓰는데 집시, 서사시입니다. 서사시인데 내용이 이때 러시아는 그 동유럽에도 이때까지 집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러시아도 집시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 집시를 이제 푸시킨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 귀향 갔을 때. 그 경험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없지만은 경험했던 그 집시를 생각하면서 이제 시를 쓴 건데
여러분 집시와의 사랑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집시와의 사랑은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칼멘이죠. 칼멘. 네. 칼멘이 집시잖아요. 칼멘이 어땠어요? 자유분방했죠. 이 네. 젠피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시 이름이 젠피라예요. 여주인공 이름이 젠피라입니다. 젠피라를 보고 도시 출신의 알레고라는 청년이 너무나 사랑해가지고 막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젠피라도 좋다. 나도 당신 사랑한다. 믿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집시는 전혀 그게 그야말로 일부제에 대한 이 관념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 마음대로 놀아납니다. 근데 아무리 알레고가 타일러도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은 또 이 사람도 사랑하는데 당신이 왜 간섭하느냐. 그런 갈등을 그린 것이 이제 집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보리스 고든로프,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 자세히 했죠. 역사할 때. 고든로프가 뭡니까? 러시아판 세조. 그야말로 자기가 왕이 아니면서 왕 노릇을 오랫동안 하면서 독재를 한참 동안 했던 거. 그런데 부시기는 자기 조상은 고든로프 지지를 안 했다. 쉽게 말하면 정통 왕을 지지했지 고든로프 같은 그런 대리인 권력, 나쁜 권력자는 지지 안 했다는 그런 걸 여기서 말했다 그랬죠. 어쨌거나 이걸 보면은 그때 이 내용 자세히 얘기했던 거 다 기억나죠? 근데 이 시기에 부시기는 이미 그 남부에 추방당했을 때부터 바일런과 삭스피를 읽다가 여기 와서 본격적으로 이걸 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부시기는 문학적인 생애를 말하면은 미알렙스코에 추방당해서 미알렙스코에 오기 전까지와 미알렙스코에 있을 때부터 작품이 확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 사실주의죠. 그 이전에 낭만주의. 우선 집시 이것만 봐도 낭만주의라는 걸 느끼겠죠. 그런 낭만적인 사랑, 로맨틱한 사랑. 이건데 바일런이 낭만주의자잖아요. 그랬는데 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바일런과 셰익스피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일런은 낭만주의, 셰익스피어는 르네상스 고전주의죠. 근데 어쨌거나 바일런이 낭만주의면서도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묘사를 치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부시긴이 낭만주의적 작품 세계에서 리얼리즘적 작품 세계로 바뀌는 것이 언제냐? 미알렙스코에 추방됐을 때부터 달라졌다. 이렇게 딱 굉장히 부시기는 작품 세계를 전환한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바일런과 셰익스피어. 사실 셰익스피어라는 게 참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이때 이제 쓴 게 이제 보리스 고든호프. 이건 미알스코의 마을입니다. 이것도 그 마을 풍경입니다. 이게 이제 미알스코의 현재의 부시킨 하우스, 부시킨 박물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가. 자, 이제 이래 가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탁 떠오르죠. 부시킨이 뭐 했을까? 아마 저래 되면 아마 성인 군자라도 다 연애를 했겠죠. 그럼 이때는 그 윤리의식이 지금은 미투하는 이런 남녀평등 시대하고 다릅니다. 농노들은 뭐 그냥 주인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해야 되고 그랬을 시대예요. 그랬는데 그래도 그 일대에서 거기도 다 지주 귀족들이 있고 우아한 부인도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안나 베드로브나 캐런이라는 이 부군 친척 집에 있을 때 부시킨과 그러면 이 여자가 이쪽으로 어디 놀러 왔어요. 왔다가 부시킨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둘이 아주 열애를 합니다. 이 둘은 페테르부르크 시절에 만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여자는 16살에 중년 장군과 결혼해서 장군은 아는데 남편과는 불하고 부시킨은 이 여자를 향해서 순수한 아름다움의 천재, 참 말도 희한하죠.
아름다움에도 무슨 천재가 있나? 하나의 매력이고 사랑스러우며 신성한 동시에 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이제 좋은 겁니다. 혐오스러운 바빌론의 탕녀이며 날아오르는 기관을 지닌 여인. 그 정착하는 사랑이 아니라 날아오르는 기관을 지닌 여인. 참 묘하죠. 당신은 제비처럼 뭐 날개를 가졌나 하는 그 노래 가사하고 비슷해요. 쉽게 말하면 제비처럼 막 떠돌아다니는 바빌론 탕녀 같은 여자. 그래가지고 하도 부시킨 말 안 들으니까 남편을 존중하든가 아니면 뛰쳐나와라. 나하고 내하고 살자. 이런 정도로 아주 부시킨도 빠졌던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였는데 이런 건 뭐 이런 사랑은 이 여자 하나만이 아니고 여자도 부시킨 하나만 사랑한 게 아니지만 부시킨도 여자한테 매달릴 땐 저래 말했지만 딴 여자 또 다 사랑해요. 시중에 보면은 2XX라는 누구에게 근데 이 주인공이 이 여자가 아니고 이 여자라는 설도 있고 이 여자가 아니고 다른 농노다. 농노 중에 하나를 또 사랑해가지고 그 농노를 이렇게 쓴 여시다고 하는 설도 있고 두 가지 중에 누군지 모릅니다. 정확히 몰라요. 자, 이게 이제 말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래도 귀족 여자, 캐런 여자. 초상화 조금 병적으로 보이죠. 자, 여기 있을 때 부시킨 여기 있을 때 짜스코의 셀로 학교 다닐 때 제일 친했던 친구 부신. 너무 자기 이름하고 닮았죠. 이반 이바노비치 부신이 1825년 1월 11일 이 찾아왔어요. 뭐 미리 아무 연락 없이 그냥 불쑥 찾아온 겁니다. 그럼 부신은 뭐 했느냐 그동안 학교 졸업한 뒤에. 군에 있다가 군에 들어가서 장교 노릇 하다가 제대한 뒤에 재판소 법원 계통에 이제 근무하면서 그 어려운 사람 그 다릅니다. 일하는 게 법원 쪽에 근무하면서 어려운 사람들 무슨 사건 오면은 그런 걸 막 도와주고 하는 그야말로 그 국민을 위한 민중을 위한 그런 봉사. 뭐 왜? 이미 이런 사람들 그 혁명가거든요. 부신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부시킨하고 부시킨 집에 와가지고 둘이 막 뭐 하고 있는데 부신이 갔을 때 그 방에 농노들이 막 하는데 딱 보니까 여자 농노 중에 하나가 노비 중에 하나가 아주 예쁘장한 여자가 있어요. 그게 이제 부시킨이 이미 임신시킨 여자입니다. 배가 약간 이래 좀 표가 나는 그런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래 보다가 그 여자가 뭘 이래 그 방에 들어오니까 부시킨이 딱 그 여자 보더니만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이렇게 붉어지는 겁니다. 사실 이때는 농노 여자들하고 바람 피우는 게 죄도 아니거든요. 죄의식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부시는 다르잖아요. 그 혁명의식을 가지고 그런 걸 안 하는 그런 친구 앞에서는 조금 이상해가지고 얼굴 약간 붉혔다. 참 미묘한 심리 묘사죠. 이 부신이 미남입니다. 이때가 이 만남이 이 친구와의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데카브리스 반란 일어난 뒤에 20년 강제 노역으로 쫓겨가 버립니다. 쫓겨가 있는 동안에 부시킨은 죽어버리고. 자, 그런 일이 부신이 이제 1월 달에 다녀갔습니다. 1월 11일에 와서 며칠 동안 같이 막 온갖 얘기를 다 하다가 갔어요. 갔는데 1825년 12월 초에 모스크바에 있던 부신이 모스크바 법원에서 일하고 있는 부신이 부신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빨리 거기서 페테르부르로 와라. 나도 지금 페테르부르로 가고 있다. 오라는 편지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부시킨이 가면 안 되잖아요. 왜? 아직까지도 추방 중에 이미 아무 감투도 없어. 강등당해. 평민 강등당한 상태야. 그런데도 워낙 친한 자기 친구가 오락하니까 에이 만사 제키고 그냥 거기서 갑니다. 말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입니다. 말 타고 이제 쫙 가는데 산토끼가 한 마리 쫙
지나가니까 말이 주춤하잖아요. 딱 말이 주춤하니까 푸시킨이 말 위에서 주춤했어요. 또 가는데 또 지나가요. 또 주춤했죠. 또 가는데 또 지나가요. 그 푸시킨이 좀 이상하다. 재수 없다. 괜히 이런 생각이 든 거야. 그런데 또 달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승려가 하나 나타나는 거야. 그 보고는 참 뭔가 좀 이상하다. 그냥 돌아와 버립니다. 이게 푸시킨이 살았습니다. 만약 갔으면 죽었어요. 갔으면 사형수가 되는 거예요. 왜? 왜 오라 그랬느냐? 12월 초부터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다 준비하는데 푸시킨도 오라 그래서 함께 하자고, 함께 반란대에 참여해서 같이 하자고 오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못 간 거야. 바로 갔으면은 빨간 글씨 보십시오. 릴레이에프. 저거 이름 외워두세요. 저게 이제 이 시인입니다. 릴레이에프가. 혁명 시인인데 가면은 이 집에 모여가지고 다 모의했어요. 그 푸시킨은 가면은 바로 이 친구 집으로 갈 예정이었어. 뭐 핵심이죠. 그 주모자에. 어쩌거나 자, 이 메알스코의 마을에 있을 때 1825년에 쓴 시가 가장 유명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이십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참 이 시 좋지요. 언제 봐도 짜증이 안 나는 시고 아마 세계인들에게 가장 널리 암송되는 왜? 짧아서 외우기도 좋아요. 쉬워서 외우기 좋아. 그렇죠? 암송되는 시입니다. 이 시는 시로 쓴 게 아니고 바로 자기 이웃에 있던 자기하고 가까웠던 한 분의 소녀 애가 앨범을 만드는데 그 앨범 앞에다가 즉흥적으로 그냥 쓴 거예요. 썼는데 그 앨범이 남아가지고 이 시가 남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이웃집 아는 여자의 딸 소녀에게 앨범에 써준 시다. 그럽니다. 자, 이럴 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러시아에서는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알렉산드르 1세가 죽어요. 알렉산드르 1세. 1625년에 죽습니다. 이 알렉산드르 1세는 상당히 개명된 군주로 농노를 폐지시킬까 생각했어요. 1805년경에 농노 폐지시켜야 생각했는데 바로 나폴레온이 쳐들어오잖아요. 언제 쳐들어옵니까? 1812년에 쳐들어오거든요. 근데 쳐들어오는 거는 1812년이었지만은 그 전에 조그마한 전투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1805년, 6년 하면은 이게 바로 전쟁과 평화, 소설 전쟁과 평화의 첫 장면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전쟁이 조금 일어났다가 또 사그라들었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사그라들었다가 이러니까 이 황제가 농노를 철폐할 생각은 꿈 같았는데 할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그러고는 1812년에 프랑스하고 정식으로 전쟁에 붙어버렸잖아요. 이때. 그랬거든. 그래도 1812년에 나폴레온은 여기 들어왔다가 이제 패배하고는 모스크바까지 점령했지만은 패배하고는 또 물러갔죠. 물러간 뒤에 이제 1815년에 어떻게 하냐면은 폴란드에 입헌 군중을 허용하고 폴란드를 미리 개명시켜 줍니다. 폴란드 식민지거든, 러시아에. 입헌 군주를 해주고 자기 동생, 알렉산드르 1세 자기 바로 밑에 동생 콘스탄틴을 그 총독으로 보냅니다. 왕은 폴란드 왕을 세워놓고 왕은 허수아비고 폴란드를 다스리는 거는 알렉산드르의 동생이 총독으로 가서 탄압하는 거죠. 이때 이제 폴란드가 러시아의 식민지였다. 그 서름을 가장 잘 나타낸 폴란드 사람이 누굽니까? 퀴리 부인. 퀴리 부인, 노벨상 받은 퀴리 부인 알죠? 퀴리 부인이 어렸을 때 폴란드에 자기 조국에서 학교 다닐 때
그 장학사들이 오면은 제일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퀴리 부인에게 황제들 족보를 외워봐 하면은 폴란드 황제의 족보를 배운 게 아니라 폴란드 학생들이 러시아 황제를 쫙 외워요. 일단 누구부터 그다음에 꼭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하듯이 그냥 누구 황제 이름을 쫙 외웁니다. 마담 퀴리 부인전에 보면 그게 나와요. 어렸을 때 자기는 그렇게 공부를 했다. 그게 나옵니다. 그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 이제 러시아 식민지로 동생이 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1820년대에 페르시아와의 전쟁이 러시아가 벌어져가지고 페르시아를 격파하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가 영향을 미쳤던 그루지아, 아제르바이잔, 다게스탄 그 이쪽 남부 쪽입니다. 흑해 연안 그 남부 쪽에 그 카프카스 산맥 일대 그 막 험한데 그 다민족 국가라 그랬잖아요. 거기가 온갖 민족이 다 피란 와 있기도 하고 정착하기도 했던데 거기를 다 이제 합병하고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1825년에 11월 19일에 알렉산더 1세가 흑해 연안에 여행을 갑니다. 타간로우에 여행. 이 흑해 연안은 여러분 얄타 비밀협정 비밀회담 간 그게 흑해에 있는 얄타거든요. 우리나라 운명도 좌우했던 여기가 러시아에서는 제일 기후가 좋고 따뜻한 남쪽 지방 바닷가에 있는 요양지가 흑해입니다. 흑해 연안 그 얄타거든. 거기 이제 요양으로 갔다가 그 객사해요. 이 알렉산더 1세가 1825년 11월 19일에 급사해버립니다. 지금은 이제 이쪽 땅이 그 소러시아, 마로러시아, 그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지금은. 근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어가지고 후계자를 누가 하느냐? 그 11월 19일에 죽었는데 논란하는데 3주가 가버리니까 12월 초까지 옵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없으니까 누가 됩니까? 당연히 자기 바로 밑에 동생이 왕이 돼야죠. 밑에 동생이 어디 있습니까? 폴란드 총독으로 있잖아요. 그렇거든. 근데 폴란드 총독 동생은 폴란드 태생 가톨릭 교도와 결혼했기 때문에 왕이 될 자격이 없어요. 왜? 왕비가 가톨릭이기 때문에. 러시아 정교인데, 그리스 동방교회 정교인데. 그럼 그 다음 이 나이 차이가 17살이나 아래인 그 밑에 동생 니콜라이가 후계자로 결정됐어. 결정된 게 언제냐? 12월 12일에 우리나라 12.12 쐈다던 12일에 됐거든. 돼가지고 이제 이 황제가 되면은 절차가 이랬습니다. 대관식은 훨씬 뒤에 해요. 왕노릇 한참 하다가 날짜 잡아가지고 천천히 잔치를 하고 대관식이 제일 큰 행사거든. 러시아 황제들은. 대관식 이전에 집권해가지고 왕위에 올라가지고 다 정치 행세를 하거든. 그럼 되기 전에 왕위에 오르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충성맹세를 받는 거예요. 군인들과 고관들로부터 충성맹세를 받는 날이야. 그 충성맹세를 받기로 한 날이 언제냐? 12월 12일에 황제 지명을 받아가지고 14일에 원로원 광장 페테르부르크에서 원로원 광장 페테르부르크 원로원 광장에서 즉위식을 겸해서 충성 맹세를 받는 날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위하면은 딱 관쓰고 황제 선서하고 그러면 이제 부하들로부터 쫙 충성 맹세를 받는 거야. 그 날이 12월 14일 날짜가 정해졌어요. 그러거든. 그러면은 자 이제 되돌려 봅시다. 아까 부신이 모스크바에서 부시kin에게 12월 초에 빨리 모스크바로 와라 이랬죠. 12월 초는 어떻습니까? 이미 알렉산더 1세가 죽고 후계자를 찾느라고 보통 이제 선왕이 죽으면은 바로 며칠 안에 후계자가 결정돼 가지고 취임해버립니다. 왜? 빈틈 주면 안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첫 동생 폴란드 총독인데 처음엔 사자 보냈다가 안 됩니다. 아내가 가톨릭 교도로서 안 됩니다.
그럼 둘째 동생 네가 해라. 그동안에 벌써 그만큼 날이 가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 12월 그 지하 당원들이 이때다. 아직까지 왕이 즉위 안 했을 때 이때 빨리 우리 모여가지고 준비해서 즉위식 날 가서 시위하자. 그를 속셈으로 부시긴 보고 부신이 빨리 모스크바로 오라고 편지를 보냈단 말이죠. 이제 딱 앞뒤가 맞아지죠. 그러니까 딱 알겠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 이날 이제 12월 14일에 바로 이 니콜라이가 즉위식 하는 그 광장에, 원룸 광장에 장교들이 3,000명, 장교만이 3,000명이 아닙니다. 장교를 포함한 장교 중에는 상당히 높은 사람도 많아요. 대령급 뭐 그런 급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러시아에서 말하는 데카브리스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데카브리스트예요. 데카브리스트 반란 켜가지고 반란이 막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냥 쫙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3,000명의 사병과 장교들이 딱 질서정연하게 줄 서가지고 차렷 자세를 딱 서서 그냥 요구사항을 황제에게 한 겁니다. 이거죠. 여기죠. 바로 여기. 이 자리. 자, 니콜라 1세 선서식이야. 충성 맹세한 날이야. 근데 니콜라 1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선서식 하려고 하는데 아침부터 군인들이 딱 와가지고는 막 헌법을 만들어라 하고 뭐 난리란 말이죠. 그러니까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모인 군대는 3,000명, 그걸 탄압하러 온 군대는 9,000명 육군이 딱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막 전 페테르부르크 시민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냥 쫙 구경하러 온 거야. 딱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하루 종일이에요. 하루 종일. 오전 나가고 정신 굳고 오후 거의 5시경까지 그대로 시위 그대로 안 흩어집니다. 그동안에 언론과 군대의 충성 서약은 예정대로 진행하고 참모총장 뭐 이런 언론 지금으로 치면 이제 그 당시 최고 국회의원 아닙니까? 강원 국회의원 그하고 군대 장성급들 지휘관들 하고 그럼 니콜라 1세가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안 흩어졌느냐 아직도 안 흩어지고 막 광장에 난리가 난 거야. 궁중마당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황제다. 그러니까 청년 장교들은 정부군에게 저항하면서 당신들도 여기 같이 나와 여기 서 하면서 막 독재자 타도해야 돼 하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도리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나중에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오후 5시 되니까 한 장군이 나와서 대포를 딱 장정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장교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구경하러 온 일본 농민들, 시민들 빨리 도망가라고. 자기들은 그대로 맞서 있어요. 이때 이제 변심자가 있습니다. 카우프스키라는 변심자예요. 투사형 참가자였는데 이 사람이 니콜라이 딱 나타나면 그냥 죽이기로 했어. 암살 맡았어. 꼭 이런 아주 핵심급이 변심합니다. 이날 안 해버려요. 안 가버려요. 참석도 안 해버려요. 이 카우프스키는. 그리고 이날 이제 참가했는데 이 왜 실패했느냐면요. 지휘관들이 이 12월당 참가했던 장교단들이 몇 사람이서 딱 모여가지고 탁 잘 했는데 그 지휘하는 총사령탑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할지 몰라도 그냥 그래 있으면은 그냥 저절로 황제가 자기들 말 들어줄 줄 알고 또 그럼 군인들이 또 자기들 지지해 줄 줄 알았는데 아니올시다요. 그러니까 지휘관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 우리 언제 그만두자 뭐 이게 없는 거야. 해산하자. 그래 말할 지휘관이 없어져 버려요. 그 속에 이제 있거든.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하냐.
당군들이 설득을 해요. 예를 들면 이래 합니다. 데카브리스라는 의미는 12월 달, 12월 데카브리 하면 디셈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트 붙여가지고 12월 사람들, 12월 당원들 그래 말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거죠. 구제동맹이 있다가 구제동맹이 아까 해체당했죠. 당한 뒤에 남북북부로 갈라져가지고 12월 당 시초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르는 겁니다. 남북열사. 남부대로 반란 계속해가지고 있다가 처형당해버렸고 북부결사, 페데르부르크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 모여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그 위에 파란 것이 보십시오. 미하일로비치 무라비오브입니다. 입헌군주 위한 헌법까지 다 만들었어요. 그런 헌법 황제에게 주자. 봉기 때는 불참했지만은 체포돼가지고 베텔 파브로프스크 요새에 감금됐다가 20년형을 받고 넬친스크 광산을 거쳐서 일구츠크로 갑니다. 일구츠크에 거기서 죽어요. 일구츠크. 나중에 일구츠크 나옵니다. 이 북부결사 우두머리야. 무라비오프. 알아두세요. 이 사람 나중에 계속 나와요. 무라비오프. 그 다음에 뚜르베츠코이. 자, 이 사람은 지도자급 인물입니다. 전투 경력이 화려한 장교예요. 반란 때 실패를 예견하고 이미 알아. 나이도 많고. 반란 그 현장에 안 나타났어요. 그랬다가 오스트리아 대사관으로 갔다가 잡혀가지고 넬친스크 광산을 거쳐서 일구츠크 만년에 사면 받아서 문필활동했습니다. 뚜르베츠코이 이름 릴레예프. 이게 만약에 부시킨이 친구 부시킨의 얘기 듣고 모스크바에 왔으면 이 사람 집에 갔다 그랬죠. 이 사람 부시킨하고 제일 친했던 사람이에요. 핵심 멤버 중에서. 그래서 난 아침에 릴레예프가 동지와 릴레예프에 모여가 있다가 동지들 함께 릴레예프가 이제 있으니까 아내와 6살 딸이 나와가지고 아빠 가지마. 근데 막 가니까 아내가 혼절해버려. 기절이 넘어지니까 그냥 일으켜가지고는 의자에 앉혀놓고 또 가니까 어린애가 아빠 다리를 잡고 가지 마라 하니까 확 이렇게 떼놓고는 그냥 가버립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이에요. 가서 죽어요. 자, 이건 참겠다. 나중에 교수님 당합니다. 이게 나중에 계속 나와요. 진화 후에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특별을 만들어가지고 579명이 재판을 회부되고 주동자 5명을 처형합니다. 어때요? 굉장히 관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거 어떻게 했어요? 한 100명 죽였겠죠. 전두환 같은 거. 정식 반란이잖아요. 정식 반란이잖아요. 정식 반란이거든, 황제에 대해서. 뭐 헌법이 있는 것도 아니야. 황제 말이 헌법을 실었는데. 5명 사형하고 121명 카자흐스탄 극동 시베리아를 갔고 사형수는 5명 여기 있습니다. 5명. 자, 그리고 이제 니콜라이가 부임했어요. 근데 이 12월 반란 일어나고 있을 때 이제 그 얘기 여러분 알아두는 게 좋을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그래도 좀 이 황제를 지지하는 사람 중에서도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장군들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 설득하려고 당신들 뜻 다 알았다. 그리고 그걸 황제에게 나중에 전할 테니까 지금은 일단 오늘은 황제 선서식 날이니까 기분 좋게 해드리고 그 얘기를 우리 하자. 이게 달래입니다. 달래는데 지금 이제 시위하는 장교들이 별 훈련도 없이 어떻게 하자는 각본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모이기만 했거든.
모이면 될 줄 알고. 그랬는데 총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와서 뭐 설득한 사람 뭘 그러면은 야유를 해. 야, 네가 황제야. 뭐 물러가. 하다도 그래도 뭐 잔소리하니까 총으로 쏴 죽여버립니다.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서로가 준비 안 된 착한 사람, 착한 장군이 자기들 생활해 주려는 장군이 죽어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죽인 거예요. 그만큼 무모한 겁니다. 계획이 없는 반란이라는 게. 그럼 또 어떤 사람 나가지고 또 뭘 그러면은 장군이 하나 나타나니까 장군 헌법 가지고 왔어? 우리는 헌법을 요구한다. 우리는 헌법 있단 말이에요. 헌법이나 가지고 나와라. 우리한테 얘기해라. 그 야유하다 뭐 데리고 하니까 그것도 죽여버려요. 그야말로 억울한 사람만 죽은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여론이 더 나쁘죠. 이 사람들도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사형수가 나온 거예요. 자, 니콜라이 1세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이 니콜라이 1세의 별명은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세계사 배울 때는 유럽의 헌병, 이게 바로 이 사람입니다. 니콜라이 1세입니다. 유럽 왕가에서 가장 잘생긴 미남, 키도 쫙 크고 대단한 미남이야. 엄숙하고. 이런데 이 사람이 취임할 때부터 그랬으니까 어때요? 아, 이것들은 조금 탄압해야 된다. 자유 주면 안 된다. 신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좀 잘못 잡았죠. 맞아. 그 방법이 좀 잘못됐죠. 그러나 혁명은 혁명이야. 이 니콜라이 1세 때 1830년, 31년에 폴란드 봉기를 진압합니다. 폴란드가 식민지라 그랬죠. 자기 동생이 총독으로 있는 데잖아. 그냥 가가지고 그냥 확 진압해버렸어요. 이때 이 봉기 진압이 유명합니다. 왜 유명하냐? 이때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는 폴란드의 음악가 누굽니까? 쇼팽. 쇼팽이 어디 있었습니까? 빈에 있었습니다. 빈에. 빈에 있다가 이 탄압 소식을 들어요. 듣고 귀국할까 하다가 안 된다 싶어서 안 하고 파리로 갑니다. 파리로 가서 완전 객지 생활이에요. 이제 밥 먹을 거 지가 벌어서 밥 먹을 때 구해 다녀야 돼. 파리 가니까 완전히 낯선 도시에 지가 왔잖아요. 근데 이제 파리에 갔을 때 누가 도와주느냐? 리스트가 도와줍니다. 리스트는 어디예요? 헝가리거든. 헝가리에서 태어나. 고향이 헝가리예요, 리스트는. 근데 리스트가 쇼팽보다 나이가 한 살 어려요. 한 살 어린데도 이미 리스트는 파리에서 튼튼한 이 명성과 귀족들의 지지, 자기 애호가 아주 탄탄할 때예요, 리스트는. 그래서 리스트가 딱 그냥 쇼팽을 보는 첫 순간부터 리스트를 이거 내 짝이다. 그래가지고 리스트가 다 도와줍니다, 쇼팽을 파리에서. 그러거든. 그러면 이제 러시아는 어떻게 했냐? 그 뒤에 쇼팽 음악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크 애잔한 그런 쇼팽의 피아노 곡이 폴란드 사람들에게는 혁명 행진곡이에요. 혁명 행진곡이 돼가지고 그 뒤에도 러시아군들이 바르샤바를 침략에 들어가면은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제일 먼저 쇼팽 집에 가가지고 쇼팽이 치던 피아노를 부셔가지고 다 그 군인들이 불 피우는데 땔감을 썼다. 그만큼 쇼팽을 미워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가 들어갔을 때도 쇼팽 심장을 태워버리려고 찾아가지고 하도 그 쇼팽 음악만 들으면 이 사람들이 그냥 민족의식과 독립의식 이런 걸 막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음악이 예술이 중요한가 알겠죠. 뭐 군가 그게 아니야. 군가보다 훨씬 더 쇼팽 음악이 폴란드 사람들에게는 독립의식을 고취해주는 독립군가였다. 자, 그건 이제 객담입니다. 어쨌거나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1848년은 또 헝가리를 또 러시아
니콜라이 1세기 진압을 했어요. 얼마나 니콜라이가 그 러시아의 헌병인가 알겠죠. 러시아, 유럽 전체 헌병이야. 탄압의 헌병이야.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미남자가 이때 러시아의 농노가 인구 4분의 3. 농노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귀족들이 100명 가진 지주는 가난뱅이 지주예요. 200명에서 500명 보통 지주, 1000명 넘어야 대지주. 그렇습니다. 투르게네프 같은 거는 1000명도 넘어요. 농노가. 돌스토이 집은 한 2, 300밖에 안 됐거든. 부시킨 어머니야. 막 2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알만하죠. 이러니까 군인들이 농노 해방해야 된다. 그렇게 한데도 농노 해방 안 시켜주는 거예요. 니콜라이 1세 봉기 진압 후 전제 정치를 더 강화하고 국가를 거대한 병역으로 만들고 황제의 직속 집행부를 두고 황제원의 3부에 비밀경찰기구를 설치합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에 비밀경찰부가 있어. 그 3부가 종교, 문서, 위조지폐, 외국인 농민, 상설 감시, 황실에서 직접 감시를 다 하는 거예요. 중앙정보부가 그냥 황실에 있어. 농민과 자녀들 문명 상태를 유지하고 그걸 안 가르칩니다. 초등학교 설치 안 하고 귀족을 위한 중학교 이상만 증설해요. 귀족들에게만 교육 강화하고 일부러 그걸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농노들이 그걸 거의 알아요. 러시아 농노들은. 왜? 하도 귀족들이 책이 많으니까 어떻게 보다 보니 그걸 다 알게 돼요. 경미한 정치범까지도 전부 시베리아로 다. 1854년 오스만 동맹군, 오스만 투르크 동맹군에게 세바스토폴 해군기지를 점령당하면서 군사적 정신으로 타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55년 2월에 화병에 죽어요. 불화병에. 이건 나중에 이제 돌스토이 할 때나 또 나옵니다. 돌스토이 때가 돌스토이가 저 무렵에 세바스토폴에 군인 생활을 했거든요. 또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12월 당한 오명을 처형했잖아요. 묘를 어디다 세우느냐 비밀로 해버립니다. 지금도 못 찾았어요. 어디 숨겨놨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그 위치는 어디냐? 페테르 파브로스크 요새에 있는데 그 우리가 지난번 관광할 때 페테르부르크에 그 강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로 치면 여의도 같은 섬이 있거든요. 그 섬 안에 어디 묻었는데 어디인지는 몰라요. 이거 보면은 1940년에 묻혔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에 묻혔던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다. 비를 세웠다. 뭐 표지판을 세웠다. 그런 건데 몰라요. 그러나 이건 뭐 못 찾습니다. 여기는 처형당한 장소. 처형당한 장소에는 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비가 써 있습니다. 5사람 이름 여기 요 가운데 거 요거 있죠. 표지판. 이게 가운데 표지판이거든. 여기 보면 글씨가 다 있어요. 이 자리에서 5명 죽었다. 그런데 릴레예프. 아까 그 부시킨하고 제일 친한 친구 릴레예프 있다 그랬죠. 여기 보면 두 번째가 릴레예프 이름입니다. 여기에 1826년 율야 7월 13일에서 25일 사이에 걸쳐서 한꺼번에 다 죽인 게 아니고 하나하나 이렇게 굴러가지고 죽인 장소. 5사람 이름 다 아십니다. 여기에 릴레예프. 부시킨은 가장 친한 친구도 시인 릴레예프가 죽었다. 그럼 이 5명들은 어떻게 됐느냐? 이영수 아내들이 참 그 여자들이요. 참 저런 여자들 참 대단한 여자들 같아. 앙가라 강변의 일구츠크. 거기 있는 남편을 따라서 9명 아내들이 가요. 그럼 고무신 깎으로 이거 시집 갚으면 그만이거든. 근데 딱 그대로 따라가서. 그래서 같이 살아요.
31년의 유형 생활을 한 드루베츠코 약간 나왔죠. 그 영감 할아버지. 인기가 많았던. 드루베츠코를 뒤따라 유형지를 스택했던 에카테리나. 이가 유명한 여자입니다. 에카테리나. 일구축에는 유형수에 그애들 상징하는 기념 동상이 있어요. 이겁니다. 이 여자 동상까지 세워졌어요. 네. 하도 존경할 만한 여자들이니까. 자, 러시아 지도 한번 봅시다. 페테르부르가 여기죠. 페테르부르그. 이 모스크바죠. 응? 모스크바 바로 옆에 니즈니 노브고로드 뭐라 그랬어요? 고르키 고향. 그렇죠? 그러면 일구축은 어딥니까? 여기. 여기 일구축이거든. 이게 바이칼로. 그렇죠? 바이칼로. 여기 옴스크입니다. 옴스크. 옴스크는 뭐냐면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에 도스토옙스키 할 때 나와요. 도스토옙스키가 유형살이 추방당해서 유형을 살았던 곳이 옴스크 여기입니다. 여기. 이곳이 브라디보스톡 여기죠. 여기가 우리나라, 북한, 남한. 그러면 지금 이제 시베리아 철도를 타면은, 횡단철도를 타면은 브라디보스톡도 출발해서 쫙 해서 일구츠크를 거쳐서 노보시비르스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예젬부르크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모스크바로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철도가 이렇게 나 있단 말이에요. 이걸 타고 갑니다. 근데 흔히 여러분들이 낭만적인 시베리아 횡단철도 타고 싶죠? 절대 타지 마세요. 지루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볼 것도 없어요. 계속 기차 안에 여러분 2시간만 지나면 지루하지 않나? 볼 것도 없어요. 바깥 풍경이 똑같아요. 허벌판. 자, 일구츠크입니다. 시베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일구츠크 도의 주도로 현재 인구는 60만. 17세기 중반에 까자크 부대 야영지 이를 계기로 마을이 형성됐고 1686년에 처음으로 마을이 러시아 정부에 등록됐고 1760년에 모스크바로 연결되는 도로가 건설됐고 동시베리아 무역 중심지가 되고 주로 중국과 몽골 수입품과 금, 다이아몬드, 모피 등 시베리아 특산품이 교역 통로를 통해서 바이칼로와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나중에 연결됐고 옛날 일거축입니다. 가잔 성당 에피페니는 그겁니다. 그 예수 탄생을 동방학자들이 별점을 쳐서 야, 저 위인이 태어났다. 위대한 성인이 태어나 알고 그 예수 영접하러 동방박사들이 가죠. 그게 예피판입니다. 예피판. 이걸 뭐라 그러죠? 그 천주교에서 가톨릭에서 주현절은 아니죠. 데카프스트 기념관입니다. 그 유영지에 도착하면서 시베리아의 파리 왜? 이 데카프스트 유형자들이 일구치에 감으로써 그때까지는 그냥 군 주둔지에다가 무역 중심지였는데 완전히 문화가 바뀝니다. 왜? 이때 그까지 추방당한 귀족들은 보통 집안이 아니거든. 다 당시 러시아 최상류층 귀족들 아들들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옮겨갔겠어요. 돈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귀양 가서 사는 게 우리 보통 사는 것보다 더 잘 살아요. 마치 그 윤선도가 보길도 귀양 가서 사는 집이 그 당시 귀족보다 더 잘 살았댔어요. 그 시베리아의 파리 기념관입니다. 기념관. 여기에 드루베츠코이 아까 그 영감이 나왔죠. 나중에 복권대가 돌아가서 글도 쓰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드루베츠코이 집과 볼콘스키 집이 두 개가 유명합니다. 두 개. 볼콘스키는 누구냐? 톨스토이의 외갓집에 뭔가 개미 다리 만큼 걸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볼콘스키도 나중에 복권돼 가지고 다시 그 풀리거든요. 풀려가 돌아가가지고 톨스토이가
이런 먼 친척들의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가 12월 당원 가지고 소설 한번 써야 되겠다 생각해서 조사를 하다가 쓰게 된 소설이 전쟁과 평화란 말이에요. 왜? 12월 당원 밑뿌리가 전쟁과 평화니까. 나폴레옹군이니까. 자, 이게 이제 일구직에 있는 지금 기념관입니다. 그 기념관 안에. 기념관. 이 뭐 지금 들어가서 사는 거 보면요. 지금 내보다 더 잘 살아요. 드르베치코의 아내 예카체리나. 여러분도 알만하죠? 볼콘스키 아내 마리아 하고 피아노. 귀한 간데 뭐 피아노까지 다 가지고 갔어요. 그 남겨뒀던 자료 책상들. 집안 살던 집 그대로 보관했단 말이죠. 창고. 이게 우리 일행들이에요. 우리가 이거 갔을 때. 그게 일구축에 있는 지나면스키 수도원에 데카브리스 무덤이 딱 마련되어 있어요. 지나면스키 이사원 부속 묘지에 12월 당원들 무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잔 성당. 가잔은 가잔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온 도시에 다 가잔 성당이 있습니다. 일구축의 가잔 성당. 참 가잔 성당 아름답죠. 회교도풍 건축비가 밭. 자, 이제 부식은 다시 돌아옵니다.